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경제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핫 이슈로 풀어볼 텐데 2020년 월별로 정리해보고요. 2021년에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 한번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굉장히 춥겠는데요.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 살펴보시면 호남 지방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청과 제주에는 2에서 8cm, 또 경기 남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는 1cm 내외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0도, 한낮 기온은 1도에서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만큼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밖에보다는 안에서 생활하는 버릇이 들었을 거예요. 네.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아마 익숙해졌을 텐데 요즘같이 추울 때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좀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사람이 안정이 되는데 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은 이렇게 추운 날도 추운 집에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훈훈한 온정을 나눈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주변엔 아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한파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던 어느 날, 마포구의 한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공사? 아니면 이사?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자원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자원봉사 활동이죠? 새 집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네? 새 집을 준다고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원봉사 규모. 그런데 말입니다. 새 집 준다고 하더니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 중에 지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에? 새 집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새 집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포구와 한 실내 건축 회사가 협업해 무료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것. 회사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데요. 저희 재능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봤고 마포구청과 얘기를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살고 있다는 이곳. 누렇게 된 벽지에 곰팡이까지 번져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도배를 위해 벽지를 뜯어내고 찬바람이 들어왔던 화장실 천장도 보수합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어둠컴컴했던 복도는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변신. 주방도 요리하고 싶은 공간이 됐네요. 곰팡이 가득했던 방도, 화장실도 깔끔해졌습니다. 욕실도 세면대 따로, 샤워기 따로 해드렸어요. 네네. 설비까지 다 해드렸고. 여기 안에 수도공사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남의 집 같죠? 일단은 공기 같은 경우도 곰팡이나 이런 게 다 제거된 상태고 새집 분위기 나고 냄새 좋고 해가지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쾌적해진 집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주거 취약 가정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수원의 한 동네에도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떴다는데요. 그런데 뭘 하려고 모인 걸까요? 여기에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 따뜻한 겨울을 편안하게 나시라고 저희 봉사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 바로 연탄이죠. 지금도 약 14만 가구가 방 안의 온기를 채우기 위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면 연탄 나눔 봉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탄 기부도 봉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라 배달비까지 더하면 연탄 한 잔 가격이 1,000원에 가까워 한 장 한 장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런 데서 뭔 돈이 있어서 기름 사다 떼갔어요. 그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연탄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추운 겨울 하루를 나기 위해선 연탄 서너 장이 필요합니다. 저것만 떼는 거지, 계속 그냥. 내년 4월달이고 5월달이고 춥 때까지는 떼니까 하여튼. 냄새나고 이거 떼고 싶어서 떼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떼는 거지. 자, 이제 어르신 걱정 덜어줄 연탄 나르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인원 배치 시작해서 연탄 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달할 연탄은 총 1,200장, 세 가구에 각 400장씩 전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조영구 씨가 여긴 뭔 일로 온 거요? 제가 그 한마음 봉사단이라고 만들어서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탄 봉사가 있으니까 좀 같이 하자 해서 그럼 무조건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인 우리 저 포함해서 6명이 와서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연탄 봉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료 트로트 가수들도 함께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시간이거든요, 좀 우리가. 네. 형님 한번 노래로서 즐거움을 한번 주시죠. 제가 하나, 둘, 셋, 넷, 대박. 야, 알았죠?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마스크 사이로 숨을 몰아쉬며 연탄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 이번에 하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 근데 사실 나 뭐 일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핑계는 될 수 없지요. 핑계 될 수 없다? 예.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코로나19 이겨내자고 다 같이 불러내게 됐습니다. 연탄을 전달하며 값진 보람을 느낀다는 자원봉사자들.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연탄을 전하지 못해 마음 한쪽이 무겁다는데요. 한두 시간 땀을 흘렸을까 드디어 빈 창구가 연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또 선생님 댁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한숨 돌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집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이번엔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고사리 손까지 나섰습니다. 참 기특하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지며 연탄의 온기가 더해지는데요. 따끈따끈해 연탄. 사랑을 전달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올겨울. 나눔의 불씨를 지키려는 노력의 현장.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쉴 새 없이 연탄을 하나 둘씩 나른 결과 어느새 창고가 연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음도 풍성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올겨울은 어르신들도 뜨끈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거 아래는 아니지만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라고 우리가 저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헐 갖고서 그러는 거예요. 올겨울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셔서 진짜 덕택으로 다 따뜻하게 잘 지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보람된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민간사항을 가장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사이를 만들어가는 우리 봉사단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봉사는 따뜻합니다. 아이고, 오늘같이 추운 날 그 나눔의 연탄으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눔에 동참한 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환경도 문제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뭐 재활용하면 가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옷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는 정말 의외의 것들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한계에 다다른 지구. 지구는 우리에게 이상기후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 일명 필환경 시대에 맞춰 재활용, 즉 리사이클로 지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것에서 리사이클은 끊임없이 진화 중인 지금. 가깝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생활 밀착형 리사이클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최근 SNS에서 한 의자가 화제입니다. 평범한 의자처럼 보이지만 재료가 아주 비범한 리사이클 의자라고 하는데요.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의자 하나에 무려 1,500장이나 들어갔대요. 수소문 끝에 의자를 만든 신의 손 김하늘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생활용품이나 패션 소품 디자인을 공부 중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 의자를 만들게 됐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의 세기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라스틱 재활용은 되는데 왜 마스크 재활용은 안 되지? 라는 의구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또 다른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 씨는 마스크 재활용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무작정 라이터로 지져도 보고 끓는 물에 막 삶아보기도 했고 정말 많이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열풍을 가해서 녹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싼 나무로 의자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필터를 열풍기로 녹여 굳히면 튼튼한 의자가 됩니다. 폐마스크를 의자로 탄생시킨 하늘씨, 멋진 포부가 있다는데요. 이 다음 작업에서도 버려지는 그 어떤 것이든 심각성을 알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추위 앞에 장사 없다. 패딩은 이제 겨울 필수품이 됐죠. 최근 가치 소비가 늘고 기업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친환경적인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리사이클 제품이 있다고요? 겉에하고 안쪽을 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다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리사이클 다운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다운인데 성능은 괜찮을까요? 제조 방법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리뉴얼해서 그 공정에 맞게끔 기능성은 절대 문제 없게끔 베이스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환골탈태한 리사이클 다운 어떻게 탄생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리사이클 다운이 탄생하는 첫 번째 작업장인데요. 아니 옷을 왜 다 찢어요? 다운이냐 풀이냐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용된 패딩이나 이불을 수거해 그 안에 든 올이나 거위, 털인 다운을 수집하는데요. 이곳에서 매일 소화하는 옷만 해도 무려 100kg이나 된다고요? 다운으로 분류된 옷들은 몸통, 팔, 모자 부분까지 빠짐없이 찢은 다음 공기총으로 겉감과 다운을 분리합니다. 모인 다운들은 리사이클 다운 전문 공장으로 이동, 친환경 세제로 씻은 다음 고온에서 살균 건조됩니다. 깨끗하게 몸 단장을 끝낸 다운은 장소를 옮겨 인력 날리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똑같은 속도로 바람이 불 때 가벼운 솜털은 멀리까지 날아가고 무거운 깃털은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깃털, 솜털을 분류합니다. 분류된 솜털과 깃털은 목적에 맞는 비율로 혼합하여 이불, 패딩 등에 사용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리사이클 다운은 각 제조업체로 보내져 봉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꼼꼼한 품질 체크는 기본이죠. 하나하나 장인 정신으로 검수 들어갑니다. 생산이 완료된 다운이 KS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기준치에 맞는지 2g의 시료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눌렀다가 뗐을 때 돌아오는 복원력을 비교해보니 리사이클 다운이 은맥기사로 확 살아난 거 보이시죠? 규격에 맞는 다운만 사용하니 품질 걱정은 없겠네요. 가볍고 따뜻한 옷으로 환골탈태한 리사이클 다운. 앞으로 소비자와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되게 트렌드로 오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친환경 상품들을 확대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사랑받지만 겨울이면 왠지 더 당기는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그런데 여기에도 리사이클된 게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매장에서도 리사이클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저희는 휘핑크림을 리사이클하고 있어요. 휘핑크림을 재활용하고 있다고요? 에이 설마요? 이거 봐요. 바로 만들어서 쓰는데요? 휘핑크림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스통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작은 캡슐을 끼워 썼는데 바로 식품 첨가물용 이산화질소라는 가스를 생크림과 섞기 위해서입니다. 이 캡슐은 재활용이 안 돼 모두 쓰레기로 버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2.5리터 이상의 고압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휘핑기와 연결해 여러 번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충전 가능한 용기로 사용하니까 실제로 쓰레기 양도 확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바뀐 용기도 가스를 닿았으면 작은 캡슐처럼 폐기하나요? 그럼 용기만 큰 거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말을 해보세요. 이 용기는 리사이클이 가능한 휘핑용 아산화질소 용기용 키트입니다. 이 용기는 캡슐 220개 정도의 양인데요. 가스를 닿았으면 충전된 새 용기로 바꾸고 빈 용기는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을 위해 수거합니다. 이때 꼭 출입 관리를 위해 깐깐하게 바코드 확인은 필수입니다. 빈 용기가 도착한 곳은 충전소. 충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회수된 용기를 잔여 가스를 진공으로 가스를 빼서 내부 클린을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속을 비운 용기는 가스를 다시 충전해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하니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특한 제품 어떻게 개발하게 된 겁니까? 제빵, 디저트 시장이 커지면서 휘핑 사용량도 많이 증가하여 일회용 카트리지가 연간 수천만 개가 생산 및 폐기되어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2021년 1월 1일부터 커피숍이나 제과점에서는 이산화질소를 2.5리터 이상의 고압 용기에 충전한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 사용을 위해서 꾸준한 품질 개발과 필환경 시대에 걸맞는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곳곳에 숨어 진화 중이었던 리사이클의 세계. 새롭게 태어난 리사이클 영웅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의지만 있으면 재활용, 재사용,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재테크를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죠. 그래서 세테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그런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세금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무래도 상속세인데요. 네.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방법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재계의 큰 별이 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상속세. 최근 삼성그룹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무려 11조 원에 기타 재산들까지 더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데요.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우리나라 상속세. 알아두면 득이 되는 상속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빌라로 이사를 했다는 황희정 씨. 친정엄마의 연세가 80이 넘어가면서 혹시나 상속세 폭탄이 내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국민등록상에 보면 엄마 명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집값의 거의 반 이상에 준하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현재 사는 빌라는 친정엄마가 황희정 씨 몫으로 상속을 약속한 집인데요. 자신의 집이란 생각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전 재산을 털어 엄마 대신 건네줬습니다. 저희는 드린 돈이 그게 다 저희의 전 재산이었는데 이 집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는 또 빚만 또 생기는 거죠.
여윳돈이 없는데 최근 화제가 된 것처럼 거액의 상속세까지 떠안을까 두려운 상황. 네, 어서오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집 시세가 어느 정도? 시세로 봤을 때는 2억 3천 정도면은 그래도 저한테 수중에 남는 돈이 2억이 채 안 되고 한 1억 5천 정도? 저쪽으로 이제 의비나 리 단위로 이제 가면은 이제 교통도 안 좋고 이제 그런 모를까 여기 시내권에서는 그런 집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전세 자체도 힘들어요. 없어요 아예. 만약 부과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판다면 이사가기도 막막한데요. 절세를 하려면 빨리 증여를 받는 게 낫다는 소문도 있어 고민 중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2억 3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어쩌면 좋을지 유혜진 세무사가 고민 해결에 나섰습니다. 혹시 저희가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상속으로 처리하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안 나갑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 일명 부자세. 모두 50%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황희정 씨의 집은 일괄 공제액 5억보다 적어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하는데요.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공제 제도가 많습니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연로자공제, 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공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제는 가족 수와 기간,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고인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어떤 조건으로 상속받을지 등등 가장 유리한 공제를 찾아야 하는데요. 따져보고 신고를 해도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님 가신 재산을 어머니한테 다 상속하게끔 저희가 상속 후기각서를 썼어요.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남편과 함께 살던 32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6억가량의 상가는 친정엄마 혼자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부과된 상속세는 1억 3천여만 원. 엄마 대신 한지영 씨가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는데요. 문제는 어머니도 고령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녀가 받은 금액으로 내면 증여세가 전혀 과세가 안 돼요. 전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전부 어머니가 다 받았고. 만약 10년 내에 재상속할 일이 생긴다면 역시나 일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금도 상속세를 대신 내는 입장에선 그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 상속 재산에서 사모님이 낸 것을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공제가 돼요. 그 지금 이제 재산 규모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상속세. 손해보지 않으려면 잘 따져봐야 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치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거고 증여를 하지 않으면 아주 올라간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 해주는 게 상속세 절세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그 시점에 가격이 중요한데요.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재산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되는 채무 역시 공제 대상인데요.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등이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 재산 중에 임대 수입이 나오는 이런 재산은 미리 증여해 주는 게 상속인들의 자금 출처에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속 재산이 또 계속 임대료를 받아서 상속 재산이 불어나는 거 이것도 막아줄 수 있고 증여도 하나의 상속 보완세이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해서 그런 임대 수입에 대한 것은 상속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절세하는 게.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산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제 여부를 파악해 증여와 상속을 미리 결정하는 등 내게 맞는 절세 지금부터 계획해보세요. 하나 더,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부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문가이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유혜진 세무사는 신고를 의뢰한 상속인에게 의뢰 비용을 덜 받고 그만큼 기부하도록 한다는데요. 자신의 소득을 줄여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 절세도 되고 기부해서 복지 기금으로도 활용되고 그다음에 저는 사회공헌에 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한 그런 감정이 있죠. 그 부분 일석삼조 세무사도 좋고 기부자도 좋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좋고 다 좋은 그런 플랜입니다. 부자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껴 쓰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세테크를 걱정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재테크를 걱정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더라고요. 어쨌든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핫 이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평론가 정철진 평론가입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는 뭐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좀 어떠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단했죠. 고단한 한 해였는데 진짜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덧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더라고요. 네? 줄어든 거는 확실히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죠. 늘어나는 건 확실히 뱃살이 늘어납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어떠셨습니까? 그 한 해가 몸이 좀 힘들게 시작했다가 연말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점점 연말로 갈수록 몸이 힘든 것보다는 이제 마음이 좀 뭐 답답하다고 그래야 될까, 뭐 무겁다고 그래야 될까, 또 그런 또 연말을 맞게 됩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지난 세월은 참 쏜살 같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게 돼요. 네. 사실 2020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도 했고 특별한 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호선 교수님 혹시 올 한 해 정말 잘 보냈다라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잊었듯이 뒤져야 될 거예요. 올해가 참 쉽지 않은 해였고 마치 잃어버린 1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잘 버텨왔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들수록 다들 경험하시는 거지만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고 오늘 아침에 먹은 식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1년을 살았다면 마지막 날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성찰과 다짐의 일지 혹은 일기를 한 장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4지 한 장 혹은 내 쓰던 일기장 있으면 그거 하나 딱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1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장가 갔나 누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사회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마치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 1년의 리스트를 한번 어떻게 살았나 또 살펴보는 것처럼 내 1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고마웠던 일, 좋았던 일, 또 감사했던 일 이런 일 있으면 한 번쯤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오늘 마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내년에도 건강하시라고 한번 같이 보내시면서 내 일지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내 안부의 여러 기록들도 마련해 보신다면 새해 또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성찰을 통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월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저희가 이슈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참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Birds do it, bees do it, even educated flea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In Spain, the best upper sets do it. Lithuanians and let's. 네, 영상을 뭐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니까요. 막 새록새록 떠올라. 그때 그랬었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니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또 코로나19로 한 해가 마치는 정말 코로나19의 한 해였다. 이런 느낌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요, 당연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고, 당연한 것들이 참 소중했다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다음번에 승부수를 던질 때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2021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이 사람을 정말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이제부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지금쯤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뭐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계획 세우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빙, 컬처, 경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2021년 한번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네, 내년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집의 역할이 좀 커진다 이런 얘기죠. 집의 역할이 커진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집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각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전통적인 어떤 집의 이미지와 역할은 쉬는 곳, 뭐 잠자는 곳 정도로 이해가 됐었다면, 이젠 집에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아진 겁니다. 뭐 경제, 교육,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이 집이 부상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 집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더 많이 강조가 될 거고, 이와 관련된 어떤 산업들도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도 이제 집이 핵심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클럽이 아니라 오히려 집이 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거에서 우리 V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게임. 이렇게 헤드기어 같은 거 쓰고 막 바라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 같고, 미디어, 영화 쪽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할리우드에서 넷플릭스로 완전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빠른 산업 구조변화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집에서 마루에 텐트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홈 캠핑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그렇게 노래방, 홈 노래방이라 그래가지고 마이크 들고 집안에서 노래하는 거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마루에서 그 추울 때나 그렇게 조그만 텐트 쳤지 이런 날이 오겠나 싶었는데, 집에서도 캠핑을 하고 집에서도 노래방 역할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 집의 기능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아마 요새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올해는요, 집에서 운동하는 그 홈 트레이닝, 홈트, 네. 굉장히 인기였어요. 뭐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많죠. 코로나19 이후에 검색어 순위들 보면 여행과 운동이 거의 뭐 각축할 정도로 많은 검색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헬스장들이 다 폐쇄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는 요가 매트에서부터 아니면 이제 문 사이에 걸 수 있는 철봉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홈짐이라고 해서 집안에 아예 헬스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유명인들 중에 이제 모델 한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운동기구 갖다 놓은 모습도 연출이 됐었고 심지어 뭐 체지방 측정까지 집안에서 모두 하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집에 평수를 늘리려는 의지가 더 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저 고현준 시사평론가 말씀처럼 집에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샌드백을 갖다 놓고 큰 대형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이거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가 최근에 한 행동이 뭐냐면요. 네. 저희 집 베란다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우리 집 안에 내가 안 가본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 구조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홈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동안 있었던 집의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홈 오피스라고 해서 집에서 일하는 공간들도 중요하게 되니까 뭐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홈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이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아예 집 안에 홈 오피스를 만드는 평면도까지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뭘 대단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신박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다고 온 집안에 있는 거 다 꺼냈는데 중요한 건 다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오랫동안 머무니까 이 정리를 좀 잘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까 하면서 최근에 SNS에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집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정리해봤어. 싱크대도 열어서 이런저런 거 막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집 안이 어떻게 내 개성을 보여주는가 이런 공간이 됐고 집 안을 보다 편안하게 꾸미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정리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집값이 뭐 높다 하는 곳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교통이 좋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 하잖아요. 하고 전기 자율주행차 이러면 교통도 좀 별로고요. 학군이 좋다. 교육인데 요즘에 줌, 뭐 원격 교육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근처에 큰 병원 있다. 원격 의료로 바뀌게 되겠고요. 백화점 있어. 무슨 대형마트 있어. 요즘에 다 이제 배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집값을 설명했던 요소들이 빠르게 전환하게 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학군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원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야 뭔가 집이 정말 집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대표적인 집돌이거든요. 일 없을 때 그냥 주로 집에 있는데 집이 그동안은 이제 쉬는 곳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취미 공간을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생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재택근무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쾌적함을 꿈꾸게 되는데 이제 뭐 집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진짜 집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집 중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권의 개념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대 상권에서 주택단지의 배후 수요가 되는 동네 상권의 시대가 시작됐다.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얘기하면 뭐 홍대 상권이라든지 뭐 어디 가로수길, 가로수길, 뭐 무슨 길 이랬는데 그게 다시 내가 사는 주거 공간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은 요즘에 자영업자들 참 어려운데 그분들도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확하신 지적이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집주의 상권에서 거대 상권으로 갔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주택, 집주의 상권, 동네 상권으로 오는 또 그런 시작점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한 해를 보라보면 동네 집 근처에 뭐 치킨집 혹은 배달 음식집 또 뭐 도시락집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주 뭐 두세 배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권의 변화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상가에서는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배달이라는 무기를 네. 이제는 반드시 장착해야지 되지 않을까. 예. 또 이런 지적도 조언도 나옵니다. 네, 그 배달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배달이 돼요. 정말 뭐 두부, 콩나물 이런 것도 집에서 그냥 주문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 아침에 회사 올 때 보면 이렇게 문 열면 뭐가 걸려요. 집사람이 아침에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새는 그 배달 앱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이제 콩나물 두부도 오는데요. 호텔 정찬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보통 호텔식 하면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는 음식을 생각했는데 요새 배달 앱을 봤더니 집에서 딱 클릭을 하면 이 호텔의 정찬이 바로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깜놀이였는데 사실 우리가 별의별 게 다 있다 합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이 어디 있었나 세상 진짜 달라졌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이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매장들도 만들어요. 뭐 딜리버리 매장 이런 것들 그 동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도 이제는 배달 앱하고 손을 잡아서 전통시장 물품들도 이제 배달이 됩니다. 이제는 뭐 소상공업, 외식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올 한 해 참 소상공인분들 임대료로 좀 힘든 한 해였었는데 이렇게 집중심, 동네 상권이 형성되가 되면 거대 상권에 대비해서 임대료는 완전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력, 뭐 맛이라든가 서비스로 이제 시작이 되는 또 그런 2021년이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시장에 나갔지 요새는 다 앱으로 하다 보니까 왜 뭐 중고나라 또 뭐 당근마켓 이런 얘기해도 되나? 예, 이런 앱들을 다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그거 몇 번 사용해가지고 또 몇 개 사고 몇 거 팔고 했는데 혹시 뭐 이재용 아나운서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올해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자꾸 그 재미가 붙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내놓고 팔고 또 필요한 걸 그렇게 사고 그래서 이용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저는 그거 이용하면서 사실 그 전에 생각지도 못하게 동창도 만났어요. 그래요? 물려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접선을 해야 되거든요. 딱 와서 만났는데 어서 많이 보내가 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봤더니 동창이어서 그때 앉아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그때는 이제 1단계 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진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중학생이 피자를 본인이 시켜 먹으려고 한 판을 딱 시킨 거예요. 먹다가 2조각을 남긴 겁니다. 이거를 팔겠다고 포장을 해서 올린 거예요. 너무 웃기죠. 먹던 피자를 팔아요? 먹던 피자를?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팔렸다. 팔렸어요?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올라갈 수 있고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유가 된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그야말로 취미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놀이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시장놀이 막 그래서 막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10대들 또 20대들은 이 중고장터를 이용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마치 놀이처럼 접근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살아나야 생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카페 뿐만 아니라 여러 어디서 어떤 이벤트 한다 아니면 뭘 싸게 판다 이런 것들이 그런 중고 매장이라고 하는 그 앱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보가. 그럼 찾아 들어가면 싸게 사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래간만에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뭐 10층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누거든요. 어쩌면 이걸 통해서 예전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런 만남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면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구인구직도 이 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 우리 동네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 동네 밀착형 라이프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좀 예전에 대를 물려오던 골동품을 고물인 줄 알고 엿바꿔 먹던. 어머머머머. 근데 이렇게 중고 사이트에 애들이 막 하니까 집에 골동품을 한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걸 그냥 한 2만 원에 내놓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이죠. 자, 두 번째 전망 한번 볼까요?
선한 오지랖? 선한 오지랖. 2021년 전망서의 선한 오지랖인데요. 저게 약간 비꼬는 쓰이는 거 아닌가요? 오지랖? 오지랖 넓다 그러면은 얘는 아무데나 침범하고 아무데나 간섭하고 아무데나 다 나타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오지랖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많이 그 어려움 코로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캠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덕분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마음의 오지랖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 뭐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고독사와 관련된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런 관련된 또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마음의 오지랖이 이 덕분에라고 하는 캠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사람의 온기를 온라인이라고 하는 차가운 기계 속에서 연결고리로 삼아서 서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선한 오지랖 좋은 의미인데 이게 또 잘못하면 뭔가 살짝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왜 김아람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그 LPGA US 오픈이라 이걸 국어로 좀 바꿔볼까요? 2020년 여자 프로골프 미국 오픈에서 이 김아람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김아림 선수. 김아림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겠다 생각을 하고 불편한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참견이나 아니면 침범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한 오지랖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오지랖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뭐 말 없는 기부라든지 또 어떤 경찰서에 계속 선한 기부자가 몰래 뭔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챌린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일종의 오지랖의 영역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의료인들에게 뭐 덕분에 이런 챌린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차가운 시선, 월급 받으면서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배려와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아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나 기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코로나19로 뭐 워낙에 다들 고생하셨지만 사상 최대 기간의 장마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엄청 쏟아졌는데 이런 기후변화, 환경 얘기하면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안 보이던 야생동물이 보이고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인류가 이 자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라는 그런 자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오지랖. 자, 다음 내용 볼까요?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사실. 참 2020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죠. 집값 상승하고 전세값 치솟고 이랬습니다. 올 한해는 뭐 주택 가격,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이제 그런 한 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동안 2016년 말부터 시작됐던 부동산의 흐름들을 좀 보면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됐던 가격 상승이 이어졌는데 올 한 해는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뭐 이런 쪽까지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거대 유동성 자본들이 막 집을 샀다면 2019년 말 그리고 올해는 영끌 패닝 바잉이라고 하죠. 그래요. 너무나 집값이 오르니까 막 끌어모아가지고 속속 사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옛날엔 부동산 내 집 하면 기대 이런 단어인데 이제는 내 집 하면 한숨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조어로 부동산 블루라 그래서 부동산 우울증에 걸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뭐 집값도 집값인데 세입자들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오르죠. 그러면서 삶의 공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자신이 살던 건물 지상에 살다가 지하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 시내 직장이 있는데도 가까운 데 못 살고 계속 밀려 경기도로 집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죠. 이게 어느 지역 사냐, 너 어떤 아파트 사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계급이 그래서 일명 부동산 계급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도 한 뭐 3, 4년 뒤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정착할 집을 전세에서 벗어나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실수요자들의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패닉들, 이러다가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항상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30-30 원칙이라고 해서요. 집값 대비
대출은 30% 이내로. 그다음에 월 소득이죠. 원리금 우리가 매달 냈잖아요. 그것이 내 월급의 30% 밑으로. 이 원칙은 좀 지키는 그런 또 실수요의 매매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2021년에 저희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온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느냐? 글쎄요, 뭐 집값은 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 저금리와 유동성이 지속되느냐. 두 번째는 공급이 언제 확 풀리느냐. 근데 일단 2021년 상반기까지는 뭐 공급이라는 게 확 늘어날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금리가 확 높아질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희한한 게요. 2020년에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저희도 몇 번 다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나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이나 다 불행해.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괜찮아 이런 맞아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게 참 좀 희한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난 집값 올랐어 해서 막 소비를 늘리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인데 최근에 나타난 집값 현상은 정말 없는 분들 또 갖고 있는 분들도 모두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됐던 이제 그런 부동산 상승이다. 왜냐하면 이게 빚, 부채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뭐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일주일 있다가도 오르고 석 달 뒤에도 오르고 하니까 계속 오를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인생이 그렇듯 이 자산시장도 상승과 하락 주기를 탑니다. 우리가 지난 200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딱 지금 같았거든요. 맨날 올랐어요. 뭐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또 2008년에 또 아픔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디로 떠나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 보시죠. 자꾸 와서 간염을 시켜놓으니까 불안해요. 강력하게 다른 데처럼 막아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은 막방 아니고 그냥 아예 못 오게 막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객들 자체가 다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해넘이 해맞이를 막겠다는 건데, 이게 근데 저 동해안 쪽에 호텔 뭐 다 꽉 차 있다고 그러고 KTX도 매진됐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실정이잖아요. 답답한 마음은 이제 이해는 하지만은요. 저렇게 불특정 다수들이 몰려 있는 곳에 또 몰리게 된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국민 함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저 위반하면 뭐 과태료 50만 원 물리겠다.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 밀집, 밀폐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야외 공간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이미 그 관광지로 떠나서 숙소에 가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숙소 안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시민의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 같이 좀 지켜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내년에 또 뵈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가 간다 순서입니다. 참 따뜻한 형남순 씨 사연 소개됐죠. 치료하는 과정 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닥터가 간다 주인공 형남순 씨. 이곳은 그녀가 일을 하는 곳인데요. 20년 넘게 조리사로 주방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주인공.
현재는 한방병원의 구내식당에서 환자와 직원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6남매의 첫째로 동생들을 잘 살피며 결혼 후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무릎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파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갖고 여기까지 여기 안쪽으로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10년이나 계속된 무릎 통증, 부종까지 심해 보이는데요. 아마도 전형적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이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들이 서서히 닳으면서 이제 뼈랑 뼈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뼈에 변형이 생긴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일상생활 하시거나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나 일단 정확한 것들은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은 주인공. 90도도 안 구부러지시네. 한 20도 넘게. 양쪽으로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가 이루어지고 과연 주인공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뼈끼리 다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되신 분은 저희가 이제 치료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인공관절 치료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크게 그 정상부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누는데요. 그 환자분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은 한 3단계, 왼쪽은 이제 4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심한 관절염이 되겠어요. 관절염은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비교적 가벼운 연골 손상이 있는 초기에는 운동요법이나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지만 관절염이 심해지는 3, 4기에는 주사 치료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연세나 진행 단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변형이 심하거든요. 무릎도 안 펴지고 안 굽어지고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결국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인공관절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한 형남순 씨. 이번 수술은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데요. 오늘 저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로봇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가상으로 수술을 진행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라든지 그걸 찾은 다음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수술 중에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수술은 사전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관절의 크기와 모양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하는 만큼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로봇이 우리 의료진들의 수술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로봇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큰 장점은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관절의 수명이 훨씬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기능도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활치료인데요. 통증 개선과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활치료. 하지만 재활운동 과정에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무중력 러닝머신을 이용해 재활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이제 본인의 체중을 일부를 공기를 줘서 줄여줘요. 그래서 체중 부하를 줄인 상태에서 정상 보행을 하게끔 하는 연습을 하는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다음 날부터 걷는 걸 해서 내가 관절을 부드럽게 쓸게끔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걷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걷는 게 수월해지니까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수술 후 열심히 재활치료까지 받은 주인공 형남순 씨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제도 운동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앉아 보시고요. 네. 예, 앉아 보시. 좀 한번 내려와 보실까요? 네. 수술 전 무릎과 다리의 극심한 통증은 물론 똑바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형남순 씨. 이렇게 잡고, 네. 예,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걸으세요. 예. 더 무릎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시고, 예. 네, 좋으시네. 예. 걸음걸이가 예뻐졌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반대편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돼서 이제 좀 이제 이쪽 반대편 했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만 해도 벌써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요. 무릎 구부렸다 폈다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닥터가 간다.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형남순 씨가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술이 잘 되셨다 해서 제가 바로 또 만나러 왔습니다. 과연 상태가 어떨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지내셨죠? 어떻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냈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요? 어때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한번, 어머니, 진짜 걸을 수 있겠어요? 안 되면 괜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걸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병원에서 걸어도 된답니까? 네. 아, 그러면 한번. 아유, 여기도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네. 서면은 이렇게. 어머. 네. 한번 앞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네. 오, 저보다 이제 더 잘 걷는 것 같아요. 예, 잘 걷습니다. 오, 허리가 진짜 꼿꼿하게 서서 걷네요. 네. 야, 진짜 신기하다. 어머머머머. 어떻게 보면 이 걷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걷는 걸 보고 네. 많이 놀라네요. 편안하게 이제 좀 앉아주십시오, 다시. 네, 아유, 조심하시고.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이 당연한 거지만, 걷는다고 제가 이렇게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진짜 몸이 이제는 아프지 않게. 네. 이제 내 몸 잘 관리하시면서 예. 행복하게 사시길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날 밤 병원을 찾은 형남순 씨의 남편. 수술 후 첫 만남이라고 하네요. 기분이 지금 뭐라 그럴까, 연애할 때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렙니다, 지금 마음이. 아이고, 왜 있어? 기분 좋아요? 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고생이지 뭐. 그냥 이거 딱 붙어요. 딱 붙어. 아이고, 좋아라. 딱 붙어서 옆에서 저기 아주. 먼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기 붙어. 좋네요. 네. 고생했지요. 당신 덕분이에요. 지체 장애자들 가서 목욕도 시키고 밥하는 데 좀 도와주고 그거 하려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수술 후에 더 밝고 씩씩해지셨네요. 늘 하고 싶어 하셨던 봉사활동 이제 마음껏 하시고 다니고 싶으셨던 곳 마음대로 다니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네, 지금의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닥터와 간다에서는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 행복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들 마무리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네, 참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인데 내년에 뵙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